사와 줄거리. 제희공은 딸 문강을 노나라 노환공에게 시집 보내고 천자 주한왕은 정장공이 왕명을 가칭해 송나라를 정벌한 것에 분노해 정장공을 치라는 명을 내린다. 정나라 축담은 화를 쏘아 주한왕의 어깨를 맞히고 천자는 위기에 처하지만 노예한 정장공은 제족의 권유로 주한왕에게 조공을 들고 가 사죄한다. 초나라 웅통은 왕을 참칭하고 정나라 정장공은 제족에게 아들을 부탁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니 세자홀이 군위에 오른다. 그러나 제족은 송나라의 위협에 못 이겨 홀을 폐위시키고 서자도를 군위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뇌물을 탐하는 송장공은 자신이 밀어준 정여공의 즉위와 동시에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며 군사를 일으키고 정나라 제족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위를 죽이고 전날의 서약대로 폐위되었던 정소공 홀을 다시 군위에 오르게 한다. 12. 축대 납식. 위성공의 이름은 진으로 위인이 음탕하고 방종했다. 그는 이미 공자로 있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 위장공의 첩 이강과 관계를 맺어왔다. 이강과 정을 통하여 아들을 낳자 그는 그 아이를 여염집에 주어 기르게 했는데 이름을 급자라 했다. 그 후 위장공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위성공은 원비인 형비를 박대하고 서모인 이강과 터놓고 부부로 지냈다. 그리고 자기의 군위를 물려줄 생각으로 급자에게 우공자의 직을 주었다. 이때 여염집에서 자라난 급자의 나이 16이었다. 그 후 위성공은 제2공의 장녀를 급자의 아내로 삼고자 사신을 보내 청혼했다. 이윽고 제나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와 고한다. 제후께서 쾌히 승낙하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규수가 천하에 둘도 없는 절색이라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위성공은 불쑥 다른 생각을 품었다. 아직 보지도 못한 며느리감을 탐하여 침을 꿀꺽 삼켰으나 겉으로 드러내어 말하지는 못했다. 이에 위성공은 나라 안의 명장들을 모아 기의 무리에다 높은 누대를 세우니 난간은 붉고 기둥은 꽃처럼 아름답고 궁실은 화려하게 꾸며졌다. 위성공은 이 화려하고 황홀한 누대를 신대라 부르고 송우를 초청하기 위해 신대를 짓는다고 했다. 드디어 신대가 완공되자 위성공은 친선한다는 명목으로 급자를 송나라에 보낸 다음 자공자 예를 불러 제나라에 가서 제2공의 딸 강씨를 직접 영접해 오라고 일렀다. 이윽고 자공자 예가 제나라에 가서 강씨를 영접해 신대에다 모셨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 될 급자는 송나라에 가 있으니 신부는 홀로 신방에 있었다. 그날 밤 제나라 강씨가 있는 방에 신랑이 될 급자 대신 시아버지인 위성공이 들어갔다. 이리하여 제2공의 장녀 강씨는 위성공의 애첩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성강이다. 제2공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하나는 급자에게 시집간다 하다가 시아버지와 사는 성강이고 차녀 문강은 그 오라비와 간음하니 인륜과 천리가 여기서 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윽고 급자는 송나라에 가서 친선을 맺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신대에 가서 위성공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그 아비의 애첩이 되어 있는 성강에게 급자는 서모의 예로서 정중히 절했다. 하지만 급자는 조금도 부친과 성강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이후 위성공은 줄곧 신대에만 틀어박혀 밤낮으로 즐기느라 이강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그 기간이 장장 3년이나 되니 성강은 두 아들을 낳았다. 장자는 수요, 차자는 사기라 했다. 성강을 몹시 총애하는 위성공은 지난날 급자를 아끼던 마음을 모두 수와 사계계로 옮겨 장차 수에게 자신의 군위를 물려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달리 공자수는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극진하여 급자를 친형제처럼 존경했다. 그래서 공자수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형 급자를 위해 여러 가지로 부모에게 칭찬했고 급자 역시 성격이 온순하고 매사에 조심하는 성격이어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덕을 베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이복 형제간이지만 그 우애가 지극했다. 그런 거로 위성공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자공자 예를 불러 은밀히 부탁한다. 앞으로는 그대가 공자수를 잘 보호하여 다음날 군의를 이을 수 있도록 보살피라. 그 반면 공자삭은 공자수의 친동생이었지만 천성이 간악하여 어린 나이에도 머릿속에 교활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사랑만 믿고 벌써부터 비밀이 자객들을 길렀다. 뒷날을 위해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공자삭은 급자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형인 공자수까지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는 우선 공자 급자부터 없애야겠다고 생각해 어머니 성강을 여러 가지로 부추긴다. 지금은 부친께서 생존에 계시어 우리 모자가 이처럼 목숨을 부지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우리 두 형제가 모두 동생뻘이니 급자가 다음날 군의계승 문제에서 장유유서를 들고 나오면 그야말로 우리는 뭐라 대적하겠사옵니까? 그렇잖아도 급자는 부친께서 이강보다 어머님을 더 사랑하시어 속으로 우리를 잔뜩 벼르고 있을 텐데 장차 군의에 오른다면 우리가 과연 무사하겠습니까? 제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 모자를 닥달할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본시 성강은 급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온 것이었으나 그 아비와 살면서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니 그녀에게도 급자가 눈의 가시였다. 드디어 성강은 아들삭과 공모하여 급자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급자의 생일날 공자수는 주한상을 푸짐하게 마련해 놓고 급자를 청해 축하의 잔을 기울였다. 그 자리에는 공자삭도 함께 있었다. 공자수와 급자는 서로 아끼는 각별한 사이였으므로 환담을 나누며 즐기는데 오직 공자삭만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더니 공자삭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난 몸이 좀 불편해서 그만 쉬어야겠소이다. 먼저 방을 나간 삭은 즉시 모친 성강의 처소로 갔다. 그의 두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성강이 당황하여 캐묻는다. 어찌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공자삭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말을 사실처럼 늘어놓는다. 소자는 형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급자의 생일을 축하했는데 급자는 술이 취하자 그 취기를 이용하여 너희들은 모두 내 아들이니라 하더이다. 그래 소자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무리 농담이기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모친은 본시 내 처가 되기 위해 오지 않았더냐? 그런즉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하고 오히려 호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자가 그런 이치는 세상에 없노라고 반박을 했더니 급자는 대뜸 주먹을 들어 소자를 치려고 하더이다. 마침 형님이 곁에서 말리는 틈을 타서 도망왔사오나 그런 큰 욕을 보고 내 어찌 분하지 않겠사옵니까? 바라옵건대 모친께서는 이런 억울함을 부군께 전해 호되게 급자를 꾸짖어 주옵소서. 성강은 작은 아들의 말을 고지 듣고 낯빛이 변했다. 그리고 위성공이 내궁으로 들어오기만 기다렸다. 마침내 위성공이 들어오자 성강은 우선 말없이 흐느껴 온 다음 삭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부 고했다. 그리고 홧김에 사기 한 말에 더 보태서 말한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급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쉽게 짓거리더랍니다. 우리 어머니 이강은 바로 부친의 서모였는데 부친이 그 서모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 성강은 본시 내 아내가 아니더냐. 그저 잠시 아버지가 빌어서 데리고 살 뿐이다. 그러니 이 나라 강상과 너희 어머니가 모두 내게 돌아올 것이 아니냐 하더랍니다. 위성공은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며 이마살만 찌푸리고 있다가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공자수를 불러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 자초지종을 물었다. 공자수가 부친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대답한다. 그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소자는 금시초문이옵니다. 그럼 너는 물러가 있거라. 위성공은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위성공이 내시를 불러 명한다.
너는 지금 당장 이강에게 가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렇게 해괴한 일이 벌어지느냐고 호되게 꾸짖더라고 일러라. 이렇듯 불씨는 엉뚱한 곳으로 번져 그날 밤 이강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원통함을 느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길이 없자 대들보에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말았다. 자기 어머니 이강이 목을 메고 비명에 죽었으니 급자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급자는 자신의 비통함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통곡을 하였으니 이는 더욱 부친의 미움을 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였다. 그러는 중에도 성강과 공자삭의 비방과 모략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갖은 말로 위성공을 부추겼다. 급자는 제 어미가 비명에 죽었다고 이를 갈며 우리 모자를 저주하더랍니다. 두고 보자. 다음 날 내가 군위에 오르면 그 어미와 자식들의 목을 베어 우리 어머니 원수를 꼭 갚겠다 하고 벼른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위성공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으려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질투 많은 첩과 아처 많은 자식이 연일 급자를 죽여야 하옵니다. 그래야만 후환이 없사옵니다. 어찌하실 요랑입니까? 하는 데는 위성공도 별 도리가 없었다. 위성공은 밤마다 몸을 뒤척이며 망설이기도 하고 이리저리 죽일 계획도 해보았다. 아무튼 그놈을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소문이 나지 않게 조용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 남의 힘을 빌어 외진 곳에서 죽여야 세상 이목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궁리로 위성공은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제희공이 기나라를 치려고 하니 원조를 해달라고 위나라에 요청해왔다. 위성공은 이 문제로 공자삭과 오랫동안 상의한 끝에 구원병을 보내기 전에 우선 그 기일을 통과한다는 명목으로 급자를 제나라에 보내기로 했다. 위성공이 공자삭에게 말한다. 급자를 보낼 때 반드시 백모를 줘서 보내라. 제나라로 가려면 신야는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다. 배가 신야에 도착하면 급자는 상륙해서 제나라로 향할 것이니 그곳에서 죽이면 된다. 공연히 시끄럽게 만들 건 없다. 공자삭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부친의 명을 받고 물러갔다. 그는 본시 자객들을 길러왔으니 오늘날 그들을 쓸 곳이 생긴 것이다. 공자삭이 자객들을 불러 모으고 조용히 분부한다. 너희들은 도둑으로 가장하고 신야에 숨어 있거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백모를 가진 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물을 곳도 없이 일제히 나아가 그놈의 목을 쳐 죽인 다음 그 백모를 가지고 와 내게 증표로 바치거라. 그리하면 내 너희들에게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공자삭은 어머니 성강에게 가서 이 같은 사실을 낱낱이 고했다. 이 말을 듣고 성강은 크게 기뻐했다. 그런 성강과 삭에 비해 공자수는 워낙 천성이 착한지라 악한 일을 싫어했다. 그런데 부친이 가끔 모든 신하를 물리치고 공자삭과 단둘이 무엇인가 의논하는 것을 보고 부쩍 의심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급자를 제나라로 보낸다는 것이 아무래도 기이했다. 이어 공자수가 내궁에 들어가서 어머니 성강에게 묻는다. 오늘 부친께서 삭과 무슨 긴밀한 의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나이까? 성강은 웃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급자를 죽일 계획이라고 말한 다음 당부한다. 이는 너희 아버님께서 장차 우리 모자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세운 계책이니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공자수는 성강으로부터 이 같은 흉측한 계책을 듣자 곧장 이복형인 급자에게 갔다. 이번 제나라에 가시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신야길에서 불길한 일이 생길 듯하니 차라리 형님께선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치십시오. 죽은 어머니에 대한 비통함과 자신의 기고한 운명을 탄식하던 급자는 오히려 대범했다. 사람의 자식된 도리로 어찌 그 아비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만약 거역한다면 이는 역적이나 다를 바 없다. 어디 간들 나 같은 인간이 발붙일 곳 있으리요. 급자는 안색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다. 며칠 후 급자는 드디어 부친으로부터 백모를 받고 궁에서 물러나와 배에 오르려 했다. 공자수가 급히 쫓아가 만류한다.
형님, 제발 도망치십시오. 급자는 눈물이 글썽한 채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내 착하고 어진 동생아, 너무 염려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공자수는 더 이상 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속으로 생각한다. 우리 형님은 참으로 어진 분이시다. 이번 길에 자객의 칼에 맞아 세상을 뜨시면 필경 부치는 내게 군의를 전할 것이니 내 그때 가서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서리오. 형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비 없는 자식이 없다 했으나 형님 없는 아우 또한 이 세상에 있겠는가. 내 마땅히 형님보다 앞서가서 그 자객들의 손에 죽으면 형님께서는 그 해를 면하시리니 부치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필경 느끼시는 바가 있으리라. 내 죽음이 부친의 마음을 자애롭게 만든다면 그 이상의 효도가 없을 것이다. 또한 내 이름도 망고의 길이 빛나리라. 이에 공자수는 먼저 강가에 도착해 한 통의 술과 배 한 척을 준비하고 급자에게 청한다. 형님께서 떠나시는 마당에 제가 술 한 잔을 올리겠나이다. 천천히 떠나시지요. 급자가 조용히 사양한다. 부군의 명을 받고 가는 몸이 어찌 지체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배를 한 척도 준비했으니 도중까지라도 전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급자는 동생의 정성을 끝까지 물리치기가 어려워 두 척의 배를 강에 띄우고 출발했다. 이윽고 공자수는 급자가 탄 배로 옮겨 탄 다음 종복들에게 술을 가져오게 하여 큰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바쳤다. 말보다 눈물이 앞서니 그 눈물이 술잔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급자가 민망하여 술잔을 얼른 받으려 하자 공자수가 말한다. 술잔에 눈물이 들어갔으니 버리고 다시 따르겠습니다. 급자가 웃으며 응대한다. 나는 어진 동생의 정이 담긴 술을 마시고 싶으니 개의치 말라. 급자가 그 술을 마시자 공자수가 말한다. 이 술은 형님과 제가 영영 작별하는 술이니 형님께서는 이 동생의 정을 살피사 마다지 마시고 실컷 드십시오. 급자가 역시 웃으며 대답한다. 내 어찌 양껏 마시지 않으리요.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다. 공자수는 술을 마시는 채 하면서 살며시 잔을 기울여 강물에 버렸기 때문에 그리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자는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기도 하려니와 이제 동생과는 영영 이별이라 생각하니 더욱 그 정이 고맙고 눈물겨워 주는 대로 다 마셔버렸다. 이윽고 급자는 만취되어 그만 잠이 들었다. 하늘과 물은 푸르고 배는 무심히 흘러가는데 뱃전에 부딪히는 물소리만 처량했다. 공자수가 수행인들을 돌아보며 짐짓 놀란 채 한다. 군명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법이다. 내 마땅히 형님을 대신하여 가리라. 공자수가 급자의 백모를 자기의 뱃머리에 옮겨 꽂도록 명하고 종복들에게 말한다. 모두 나를 따라 제 나라까지 갈 필요는 없다. 몇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다가 태자께서 깨어나시거든 이 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여라. 공자수는 즉시 자기 배로 옮겨 타고 출발했다. 워낙 극비리에 꾸며진 일이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수행인들은 몇 사람만 남고 모두 공자수를 따라 옆에 배로 태연히 옮겨 탔다. 공자수가 재촉한다. 늦으면 아니 된다. 속히 배를 저어라. 종복들은 힘껏 노를 저었다. 이윽고 배가 신야에 도착하자 공자수와 수행원들은 수레를 정돈하고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매복한 채 기다리던 자객들이 백모를 보고 모여들었다. 공자수가 수레 위에서 벌떡 일어나며 꾸짖는다. 나는 위나라 군우의 장자로 군명을 받고 제 나라로 가는 길이다. 대체 너희들이 누구길래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느냐. 우리도 위후에 은밀한 분부를 받고 바로 내 머리를 가지러 왔다. 이에 수행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으나 공자수는 태연히 자신의 목을 내주었다. 그들은 공자수의 머리를 상자에 담고 백모를 가지고 일제히 배에 올라 위나라로 돌아갔다. 한편 급자는 술이 깨고 보니 공자수가 곁에 없었다. 그가 두리번거리며 공자수를 찾자 한 수행인이 편지를 건네준다. 동생이 대신 갑니다. 형님은 급히 피하십시오. 급자가 눈물을 흘리며 분부한다.
아우가 내 대신 화를 당하러 갔으니 속히 뒤를 따르라. 그날 밤은 대낮처럼 달이 밝은지라 급히 노를 저어 한참을 가다 보니 멀리 공자수의 배가 보였다. 급자는 기쁜 나머지 소리친다. 천행으로 아우가 아직 살아있구나. 곁에 있던 수행인이 눈을 크게 뜨고 말한다. 저 배는 가는 배가 아니라 이리로 오는 배이옵니다. 과연 그 배에 가까이 가보니 공자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급자가 거짓으로 소리쳐 묻는다. 주공께서 명하신 일은 어찌 되었느냐? 이 말에 자객들은 급자가 공자 사기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상자를 높이 들며 대답한다.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급자가 즉시 그 배에 옮겨 탄 다음 그 상자를 열어보니 공자 수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급자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한다. 하늘이 원망스럽도다. 자객들이 깜짝 놀라 묻는다. 부친이 아들을 죽인 것인데 왜 하늘을 탓하시오? 이 도적놈들아, 내가 바로 급자다. 이것은 내 아우인 공자수의 머리니라. 아우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죽였느냐? 속히 내 목을 베어 애매한 사람을 죽인 죄를 씻도록 하라. 자객 중에 급자의 얼굴을 아는 자가 있어 즉시 그 목을 베어 상자에 넣으니 종복들은 너무 놀라 급히 배를 저어 달아났다. 자객들은 날이 밝기 전에 성에 도착해 공자삭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이에 공자삭은 크게 기뻐하며 자객들에게 후한상을 주었다. 그리고 내궁으로 들어가 모친에게 뜻밖에도 공자수가 대신 죽음을 자청해 목숨을 잃었으나 나중에 급자마저 죽였다고 보고했다. 성강은 공자수가 죽은 것을 애통해하는 한편 급자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사건이 묘하게 되어 그들 모자는 이 사실을 위성공에게 알리지 못하고 주저했다. 한편 자공자 예는 급자가 떠나기 전날 자신을 찾아와 만사를 부탁한다고 하던 일이 미심쩍어 견딜 수 없었다. 또한 우공자 직도 공자수가 찾아와 뒷일을 부탁한다고 한 것을 이상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비밀히 사람을 보내 두 공자가 모두 피살된 사실을 알아냈다. 이튿날 조례 때 자공자 예와 우공자 직은 대성통곡하며 탑전에 엎드렸다. 위성공이 그 까닭을 묻자 예와 직은 두 공자가 피살된 사실을 소상히 아랜 다음 청한다. 신들은 전날 급자와 공자수로부터 부탁받았던 것을 잊을 수 없나이다. 부디 그 머리와 시체나마 수습해서 장사 지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들은 더욱 서럽게 통곡했다. 위성공은 애초 급자만 죽일 생각이었는데 두 아들이 동시에 살해되었다는 말을 듣자 크게 노하여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성강이 나를 망쳤도다. 그녀가 나를 그릇되게 만들었구나. 그는 연방 탄식하며 공자삭을 불러 크게 꾸짖었으나 공자삭은 엉큼스럽게 시침을 뗀다. 소자는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위성공이 더욱 노하여 호령한다. 살인한 놈들을 모두 잡아 대령하여라. 곧 잡아 올리겠으니 부디 고정하소서. 물론 공자삭은 그 이후에도 살인자를 잡는 중이라 하며 사세를 관망하기만 했다. 그 자객들을 잡아바치면 자신이 불리해짐을 아는 그가 어찌 순순히 자객들을 잡아바치겠는가. 아들 둘이 동시에 죽은 충격은 끝내 위성공에게 중병을 안겨주었다. 눈만 감으면 목매달아 죽은 이강의 얼굴과 급자, 공자수의 환영이 그를 괴롭혀 마침내 백약도 효험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 공자삭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위해공이다. 이때 그의 나이 15이었다. 위해공은 즉위하자마자 우공자와 자공자란 벼슬을 없애버렸다. 죽은 이강의 소생 공자석은 제나라로 도망쳤고 공자예와 공자직은 급자와 공자수의 원수를 갚으려 했으나 위해공에게 축출당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위해공은 위나라가 제나라를 도와 기나라를 정벌하다가 정나라와 노나라에게 패전한 해에 즉위했다. 그래서 자연 위나라와 정나라는 사이가 좋지 못했다. 하루는 위나라에 정나라 사신이 왔다. 위해공이 사신에게 묻는다. 무슨 일로 왔는가? 사신이 대답한다.
그동안 군위에 있던 정여공은 상경대부 제족을 피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달아났나이다. 그래서 전 주군을 다시 군위에 모시려고 귀국에 왔사옵니다. 전부터 정여공을 미워해오던 위해공은 크게 기뻐하며 그때까지 위나라에 피신해 있던 정소공을 본국으로 호송하게 했다. 제족은 귀국한 정소공에게 제배하고 지난날 보호 못한 죄를 사과했다. 정소공은 비록 그 죄를 다스리지는 않았으나 속으로 제족을 괘씸하게 생각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이에 제족도 정소공의 그런 마음을 눈치채고 불안해했다. 그리하여 병을 핑계하고 조례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 제족은 정소공에 대해 그저 불안한 생각뿐이었지만 실로 정소공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곰이었다. 고곰이는 정소공이 군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정소공이 다시 돌아와 군위에 앉자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소행이 있기 때문에 혹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비밀리 자객을 길렀다. 그는 정소공을 죽이고 공자미를 군위에 세울 생각이었다. 한편 채나라로 도망간 정여공은 어떻게 해서라도 본국에 돌아가 다시 군위에 오를 결심이었다. 정여공이 평소 자기 거처에 잘 드나드는 채나라 사람에게 지금 우리나라 역성을 지키는 사람은 지난날 나의 신하였던 담백이요. 그대는 그 담백에게 가서 나에게 역성을 빌려주면 그것을 본고지로 삼아 일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한 다음 다시 군위에 오르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전하시오. 그러나 담백은 이를 거절했다. 정여공은 단념하지 않고 채나라 사람을 장사꾼으로 변장시켜 담백의 측근자를 매수하여 담백을 죽이게 했다. 이 일이 성공하자 정여공은 그 이튿날 채나라를 떠나 역성으로 갔다. 그는 역성에 간 뒤로 성을 증축하고 성지를 더욱 깊이 파고 군대를 조련시켰다. 한편 제족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정소공에게 상주하는 동시에 대부 부하에게 명하여 대릉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는 정여공의 습격을 막기 위한 방비였다. 정여공은 정나라가 자기에 대한 방비를 굳게 함을 알고 노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정여공의 사신이 노왕공에게 아랜다. 정여공께서 나라를 다시 찾으시면 이번엔 어김없이 전날 미납한 것을 송나라에 바치겠다고 하옵니다. 하오니 군우께선 우리 정여공을 위해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사 우리 뜻을 저편에 전해주옵소서. 노왕공은 즉시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 정여공의 뜻을 전했다. 이 말을 들은 송장공은 다시 탐심이 불길처럼 일어나 지난날 정여공에게 속은 분노 따위는 저절로 사라져버렸다. 마침내 송장공은 채나라와 위나라를 끌어들여 역성의 정여공을 돕기로 승낙했다. 그때 위해공은 정소공을 보호해 주다가 환국시켰는데 그로부터 한마디 인사도 없고 사례도 없어 불쾌히 여기던 차에 송장공으로부터 군사를 청하는 기별을 받았다. 위해공은 즉시 군사를 일으킨 뒤 과인은 즉위한 이래 아직도 한 번도 제후들과 회합한 일이 없다. 이 기회에 과인이 친히 가서 우호를 맺으리라 하고 정여공을 도우러 떠났다. 위해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간 그날 공자예와 공자직은 서로 만나 상의했다. 공자예가 공자직에게 말한다. 주공이 멀리 외국으로 출정하였으니 드디어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가 왔소. 공자직이 대답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군위에 세울 사람을 정해야 하오. 그래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두 사람이 한창 비밀회의를 하는데 대부 영계가 찾아와서 자리에 앉으며 말한다. 두 공자는 배를 타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신 분들의 원수를 갚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이제 때는 왔습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공자직이 대답한다. 그렇잖아도 그 일을 의논 중이었소. 그런데 누구를 군위에 모셔야 할지 모르겠소. 영계가 대답한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 공자들 중에 별세하신 급자의 친동생 급모가 가장 인덕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왕의 사위이니 능히 모든 사람을 누를 만한 인물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 피를 마시고 맹세했다. 그들은 지난날 급자와 공자수 밑에서 시종하던 사람들에게 위해공이 정여공을 도와 정나라를 정벌하다가 전사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일렀다.
이윽고 위해공이 전사했다는 헛소문이 퍼졌다. 공자의 일당은 즉시 공자 급모를 맞아 즉위케 했다. 동시에 모든 신하들은 궁에 들어가 새 군주에게 나아가 할애했다. 이들은 비로소 위해공 사기 악독한 수단으로 두 형을 죽인 것과 그 부친까지 분노로 죽게 한 죄상을 선포했다. 그리고 죽은 공자 급자와 공자수를 위해 다시 발상하고 주나라로 사신을 보내 새 군주가 즉위했음을 고했다. 또 영계는 군사를 거느리고 교회로 가서 위해공이 돌아오는 길을 막았다. 공자예가 공자삭의 생모인 성강을 죽이자고 주장하자 공자직이 만류한다. 성강에게 비록 죄가 있다 하나 그는 제2공의 여동생이요. 성강을 죽여 제나라의 원한을 사는 이보다 차라리 살려두고 제나라와 우호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요. 공자직은 성강을 내궁에서 별궁으로 나가 살게 하고 생활의 부족함 없이 살펴주었다. 한편 송나라, 노나라, 채나라, 위나라의 연합군은 정여공을 도와 정나라를 토벌했다. 이에 정나라 제족은 친히 군대를 영솔하고 대릉에 이르러 부하와 합세하여 함께 적군을 막았다. 제족과 부하는 임기응변으로 한편으론 싸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를 끄니 네 나라 연합군은 싸움을 속히 끝낼 수 없었다. 마침내 네 나라의 연합군은 싸움보다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리하여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위해공 삭도 정나라 토벌에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하고 귀국하는 도중 두 공자가 난을 일으켜 급모를 군위에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위해공은 즉시 말머리를 돌려 제나라로 도망쳤다. 제양공은 누이 동생의 아들인 삭을 영접하고 융숭이 대접하면서 기회를 보아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다시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에 삭은 제양공에게 다시 나라를 찾게 되면 내부의 보옥을 모두 바치겠다고 언약했다. 제양공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때 마침 노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제양공은 위해공을 물러가게 하고 노나라 사신을 영접했다. 그는 매부인 노환공을 통해서 주나라 공주에게 청혼한 일이 있었다. 노나라 사신이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 군주의 청혼을 주 왕실에 아뢰자 주왕께서 윤호하셨사옵니다. 이제 왕위께서 군우에게 오시게 되었으니 우리 주공께서 친히 제나라에 오시어 그 일에 관해 의논하겠다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듣자 제양공은 매우 기뻤다. 그는 은근히 여동생 문간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노나라로 사신을 보내 이왕이면 노왕공과 함께 문강도 다녀가도록 부탁했다. 대부들이 제양공에게 아랜다. 삭을 도와 언제 위나라를 토벌하시렵니까? 제양공이 대답한다. 지금 위나라의 군우 급모는 바로 주왕의 사이요. 이제 과인도 주왕의 사이가 되려고 혼사를 도모하는 중이니 위나라 토벌은 뒷날로 미루는 수밖에 없소. 단지 위나라에서 성강을 죽일까 그것이 걱정스럽구려. 제양공은 이리저리 궁리한 다음 공손무지를 불렀다. 우리나라엔 죽은 급자의 친동생 공자석이 상처하고 오래전부터 도망해 와 있소. 그러니 그대는 공자석과 성강이 함께 살도록 주선하시오. 그러면 성강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삭이 다시 군위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오. 공손무지는 제양공의 분부를 받고 공자석을 데리고 위나라로 가서 성강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 한편 제족은 내 나라를 겨우 막아내고 대릉 땅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폐위당한 정여공이 역성에 있는 한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오직 그를 무찔러버릴 계책만 생각했다. 제족은 지난날 제나라가 원수를 갚겠다며 기나라를 쳤을 때 정여공이 방해한 일이 있으므로 그들의 사이가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제나라는 정여공을 돕는 일을 거절했던 것이다. 제족은 새로 군위가 정해진 지금이야말로 제나라와 정나라가 수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게다가 노환공이 제나라를 위해 주왕실과의 혼사까지 주선한다 하니 잘하면 노나라와도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제족은 정소공에게 계책을 아랜 다음 많은 예물을 받아가지고 제나라로 갔다. 옛말에 1000가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한 가지 실수는 있다고 했다.
제족은 꽤 많은 위인이었으나 단지 정효공을 방비할 것만 생각했지 고고미가 음흉한 계책을 꾸미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고고미는 제족이 워낙 조심성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쉽사리 일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족이 제나라로 떠난다 하므로 비밀히 사람을 보내 공자미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다. 겨울이 됐다. 정소공이 겨울에 드리는 제사 증제를 지낼 철이 된 것이다. 고고미는 정소공이 교회로 제양 지내러 가는 기회를 이용해 도중에 자객을 배치했다가 죽여버렸다. 고고미는 그 즉시 정소공이 자객의 손에 죽었다고 선포하고 공자미를 군위에 세웠다. 그런 다음 공자미의 명을 받아 제족을 소환하여 그와 함께 국정을 잡으려 했다. 정소공은 결국 본국에 돌아온 지 3년도 못 되어 역적 고고미의 손에 죽고 말았다. 그는 군위에 오르기 전부터 고고미의 악독한 인품을 알았었다. 그러나 2번이나 군위에 있으면서 그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다. 13. 군신 위륙. 제양공은 정나라에서 온 제족을 흔쾌히 접대했다. 그때 정나라에서 고고미가 소공을 죽이고 공자미를 군위에 세웠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제양공은 크게 노하여 생각 같아서는 군대를 출동시켜 정나라를 토벌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침 노환공 부부가 제나라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양공은 친히 녹수까지 영접을 나갔다. 한편 문강은 근친을 구실로 노환공과 동행하기를 청했다. 아내를 사랑하는 노환공은 이를 허락했다. 대부 신수가 간한다. 출가한 여자는 부모가 살아계시면 1년에 한 번씩 근친하도록 되어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인은 부모가 모두 안 계시고 또 누이로서 오라버니에게 근친한다는 법은 없사옵니다. 우리 노나라는 예법으로 세운 나라인데 어찌 예법에 없는 일을 행할 수 있겠나이까. 이미 과인이 허락한 일이니 지나치게 예법만 따지지 마시오. 신수의 간언을 듣지 않고 노환공 부부는 함께 떠났다. 일행이 탄 수레가 녹수에 도착했을 때였다. 이미 제양공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은근히 대하며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곧 출발하여 제나라 도읍 임치에 도착했다. 노환공은 제양공에게 주장왕의 명을 전했다. 그리고 장차 있을 혼사에 대해 서로 의논했다. 주나라의 왕이와 결혼하게 된 제양공은 이번 혼사를 주선해준 노환공에게 감사했다. 제양공은 연애를 베풀어 노환공 부부를 접대했다. 잔치가 끝난 후 제양공은 누이 동생 문강을 옛 궁녀들과 상명케 한다는 구실을 붙여 궁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제양공이 미리 밀실을 마련한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제양공은 궁중 밀실에 술상을 차려놓고 문강과 더불어 서로 공커니 작거니 술을 마셨다. 그러는 사이에 욕정의 눈짓이 오가고 마침내 그들은 천륜을 저버린 세상에 용납될 수 없는 짓을 했다. 사련에 눈이 먼 그들은 이튿날 해가 서발이나 오르도록 침상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한편 노환공은 객관에서 쓸쓸히 하룻밤을 밝혔다. 더럭 의심이 난 노환공은 사람을 궁문에 보내 진상을 탐지케 했다. 이윽고 제궁에 다녀온 사람이 와서 보고한다. 제후는 아직 장가들지 않아 정비는 없사오나 대부 연칭 종매의 연시를 평궁으로 두었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요즘 연시는 제후의 총애를 잃어 쓸쓸히 지내고 있다 하더이다. 강부인은 내궁에 들어가 오랜만에 남매의 정을 나누고 있다 하고 다른 궁녀는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노환공은 궁중으로 뛰어들어가 의혹을 풀고 싶었다. 그러나 체면상 그럴 수는 없었다. 한동안 온갖 의심에 휩싸여 있는데 수행하고 온 신하가 들어와 아랜다. 군부인께서 내궁에서 나오시나이다. 문강을 본 노환공은 언짢은 낯빛으로 묻는다. 지난밤 내궁에서 누구와 더불어 술을 마셨소. 연비와 술잔을 나누었사옵니다. 그럼 언제 주석이 파했소. 오랜만에 만난 터라 얘기가 길어져 밤늦게 헤어졌사옵니다. 오라비와도 함께 술을 마셨소. 아니옵니다. 그 말에 노환공이 빙그레 웃었다. 남매 사이에 정을 나누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소. 문강의 표정이 새침해진다.
아주 안 왔다고 하진 않았사옵니다. 우리 여자들의 술자석이 한창 무르익을 때 잠깐 오셨다가 한 잔 드시고 이내 가셨사옵니다. 그럼 술자리가 파한 뒤 어째서 내궁에서 나오지 않았소? 밤이 깊었기에 그대로 잤사옵니다. 잠은 어디서 잤소? 참 까다롭게도 물으십니다. 내궁엔 빈방이 허다하옵니다. 어찌 잘 곳이 없겠사옵니까? 누구와 함께 잤소? 궁녀들과 함께 잤사옵니다. 오라비는 어디서 잤소? 문강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한다. 누이 동생이 어찌 오라비 숙소를 알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오라비가 누이 동생 숙소를 지켜줬단 말이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자고로 남녀는 유별이요. 궁중에서 남매가 동숙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소. 꾸며대지 마오. 문강은 꼬박꼬박 대꾸를 했지만 내심 몹시 부끄러웠다. 노왕공은 치솟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내색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몸이 제 나라에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제양공에게 사람을 보내 귀국 의사를 밝혔다. 장차 본국에 돌아가 문강을 다스리고 다시 부인을 얻으리라 생각했다. 한편 제양공은 문강이 내궁을 나간 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신복 석지부녀를 불러 노왕공 부부가 주고받는 대화를 탐지하게 했다. 이윽고 석지부녀가 돌아와 보고한다. 노후 부부의 말다툼하는 소리가 옆방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사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제양공은 크게 놀랐다. 결국 눈치챌 줄은 짐작했지만 어찌 이토록 빨리 탄로났을까. 잠시 후 노왕공이 사람을 보내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왕공은 일이 누설된 것을 짐작했다. 그는 전송하는 잔치를 베풀기로 하고 노왕공을 초청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 하루를 사냥으로 보내자고 권유했다. 노왕공은 굳이 거절할 수가 없어 신하를 거느리고 우산으로 갔다. 문강은 객간에 혼자 떨어져 애만 태웠다. 제양공은 문강을 데려올 처지가 못 되는 것이 안타깝고 또 장차 노왕공과 원수가 되는 것도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공자 팽생을 불러 분부한다. 너는 잔치가 파한 후 노후를 객간까지 전송할 때 함께 수레를 타라. 그리고 도중에 수레 안에서 노후를 죽이도록 하라. 팽생은 지난날 기나라와 싸울 때 노나라 군사의 화살을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그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터라 쾌히 그 명을 받들었다. 이날 우산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졌다. 노래와 춤으로 끊임없이 여흥을 돋우었다. 제양공은 이모저모 마음을 쓰며 은근한 태도를 보였으나 노왕공은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주흥이 난리 없었다. 제양공은 모든 대부에게 국빈인 노왕공에게 술을 권하게 했다. 또 궁녀들에게도 분부한다. 국빈 노후께 잔을 올려라. 노왕공은 울적하던 차였으므로 사양하지 않고 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다. 괴로운 심사를 술로 잊으려 했다. 노후는 잠깐 사이에 되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잔치가 끝난 후 공자 팽생은 노왕공을 안아 수레에 태우고 자신도 동승했다. 국문을 벗어나 약 2리층 갔을 때다. 팽생은 술에 골아떨어진 노왕공을 한동안 노려보다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힘껏 쥐어박았다. 팽생은 본래 기운이 장사라 그 주먹이 마치 쇠뭉치 같았다. 노왕공은 갈빗대가 으스러지며 으악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시뻘건 피를 술에 가득 흘리며 노왕공은 이내 절명했다. 공자 팽생은 술의 바깥을 내다보며 어자에게 분부한다. 노후가 술이 너무 취하여 오장이 끊어졌는가 보다. 어서 수레를 돌려라. 송중으로 돌아가 주공께 알려야겠다. 수행한 신하들은 노왕공의 급사에 대해 의혹을 품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자는 없었다. 제양공은 노왕공이 급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짐짓 슬퍼하며 거짓 통곡을 했다. 그는 서둘러 염하여 입간시켰다. 그리고 즉시 노나라에 노왕공의 흉거를 알렸다. 신하들은 귀국하여 주군이 수레 속에서 피살된 전말을 진술했다. 대부 신수가 말한다. 단 하루라도 나라에 주군이 없어서는 안 돼요. 신하들은 세자 동을 받들어 상을 치른 뒤 즉위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노왕공의 서자인 공자 경부가 말한다.
무례한 제후가 천륜을 어지럽히고 내 부군을 살해했소. 내게 전차 300승을 주면 제 나라를 정벌하여 그 죄를 다스리겠소이다. 시백이 머리를 가로짓는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이웃나라에까지 소문을 낼 수는 없소. 더구나 우리 노나라는 약하고 제 나라는 강하니 정벌에 나서도 승산이 없소. 섣불리 쳤다가 우리의 수치만 드러낼지도 모르니 참는 게 상책이요. 차라리 제 나라의 수레 속에 변사 책임을 물어 공자팽생을 죽이게 합시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해명케 하면 제후는 반드시 총종할 것이요. 신수는 이 진언을 채택하기로 하고 시백에게 제 나라에 보낼 국서를 작성하게 했다. 세자는 거상 중이라 하여 제외하고 모든 대부의 명의로 제 나라에 국서를 보냈다. 그리고 노항공의 상여를 맡기로 했다. 제항공은 노나라 사신이 바친 국서를 받아 펼친다. 외신 신수 등은 제후 전하께 절하옵고 삼가 올리나이다. 우리 주공께서는 천자의 명을 받고 감히 지체할 수 없어 기국가의 혼사를 의논하러 떠나셨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수레 안에서의 병고만 전해지니 그 책임을 따질 곳이 없어 천하제후를 대할 면목조차 없게 되었사옵니다. 원하옵건대 군우는 공자 팽생에게 죄를 주어 바로 잡으소서. 제양공은 이 국서를 읽고 즉시 공자 팽생을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팽생은 스스로의 공로를 뽐내며 잠옷 득이만면하여 궁에 들어왔다. 제양공은 노나라 사신 앞에서 언성을 높여 공자 팽생을 꾸짖는다. 노후께서 크게 취하셨기로 과인이 내게 명하여 노후를 부축해 수레로 모시라 했거늘 너는 조심하지 않고 수레 속에서 호련히 세상을 뜨시게 했으니 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제양공은 좌우를 돌아보며 당장의 공자팽생을 결박해 거리에서 참수하도록 명했다. 공자팽생이 놀라 큰 소리로 저주한다. 내 지금 어쩔 수 없이 죽기는 한다만 여동생과 불륜을 맺고 매부를 죽이도록 명한 놈은 누구더냐. 바로 내 놈이 아닌가. 내 반드시 귀신이 되어 내 목숨을 앗아가리라. 제양공은 두 손으로 양쪽 귀를 틀어막았다. 보아라. 좌우의 모든 사람들이 희죽희죽 비웃고 있지 않은가. 팽생을 죽인 다음 제양공은 주왕에게 사신을 보내 혼례성사에 감사하다는 뜻을 고했다. 그리고 노항공의 상여에 많은 사람들을 딸려보냈다. 문강은 노항공의 상여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제나라에 머물렀다. 노나라 대부 신수는 세자와 더불어 교회에 나아가 영구를 맞았다. 발상한 뒤 세자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노장공이다. 장공의 서용 공자 경부, 소동생 공자 아, 친동생 계우가 모두 국정에 참여했다. 대부 신수는 시백의 제주를 청거하여 상사관직에 임명했다. 이듬해에 노나라가 개원하니 주정왕 4년의 일이었다. 노장공은 신하들과 더불어 제나라와의 혼사에 관해 상의했다. 시백이 아랜다. 나라에 3가지 수치가 있사옵니다. 주공은 이를 아시옵니까? 노장공이 묻는다. 3가지 수치라니 그게 무엇이오? 시백이 대답한다. 이미 성군은 세상을 떠나셨사오나 형님인 은공을 죽이고 군위에 오른 일로 악명을 듣고 있사오니 이것이 그 첫 번째 수치이옵니다. 다음은 성군의 부인이 제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2번째 수치이옵니다. 이제 제나라는 우리의 원수이고 게다가 지금 우리는 상복 중인데도 제후의 혼사를 맞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사양하면 왕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사양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테니 이것이 바로 3번째 수치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수치를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겠소? 노장공의 물음에 시백이 대답한다. 남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먼저 착해야 하고 남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옵니다. 송군께서 군위에 계셨으나 형님을 죽이고 왕이 됐으므로 아직 주왕의 인준을 받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니 주의 명을 청하여 혼인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성군의 군위를 인정받으옵소서. 그러면 성군은 저 세상에서나마 영명을 받으실 것이옵니다. 이로써 1가지 수치를 면하게 되옵니다. 다음은 성군 부인이 제나라에 계시니 예로서 모셔오면 주공은 효도를 이루시게 되고 덩달아 2번째 수치를 면할 수 있사옵니다.
제후와 왕위의 혼인 한 가지만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제지만 사람의 이름으로 계책이 있을 듯도 하옵니다. 노장공이 그 계책을 묻자 시백이 거침없이 대답한다. 왕위를 위해 교회에 관사를 하나 짓고 상대부를 시켜 그곳에서 왕위를 영접토록 하옵소서. 주공은 상중이라 바깥 출입을 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 되나이다. 그러면 천자의 명에 거스른 것도 없고 제 나라의 청을 거절한 것도 아니며 또한 주공은 상주로서 예의에 어긋남이 없게 되옵니다. 이로써 세 번째 수치도 면할 수 있사옵니다. 노장공이 찬탄한다. 신수가 말하기를 그대는 지혜가 많다더니 과연 그러하구려. 노장공은 시백이 시키는 대로 실행했다. 노나라 사신 전송생이 주나라 도성 낙양에 가서 왕위를 모시러 왔다고 했다. 이에 주장왕은 윤허하고 사신을 택하여 노나라에 파견하기로 했다. 주공흑견이 노나라에 가기를 자원했다. 그러나 주장왕은 조정에 일이 있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 대부 영숙을 보냈다. 주장왕의 아우 왕자극은 선왕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다. 주공흑견은 일찍이 선왕으로부터 임종 때 왕자극에 대해 유명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장왕은 흑견이 딴 마음을 품고 다른 나라와 제휴하여 왕자극을 위한 도당을 만들지나 않을까 의심하여 노나라에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흑견 자신도 주장왕이 자기를 의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왕자극의 집을 찾아간 흑견은 장차 왕위가 출가하는 기회를 엿보아 주장왕을 시해하고 왕자극을 옹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부 신백이 이 음모를 알아차리고 주장왕에게 그 역모를 밀고 했다. 주장왕은 태연히 흑견을 불러들여 참수하게 하고 왕자극은 국외로 추방했다. 그는 연나라로 도망쳤다. 한편 노나라 사신 전손생은 왕위를 제나라까지 배송했다. 그리고 노장공의 명을 받들어 성군 부인 문강을 맞아 돌아가려 했다. 재양공은 문강을 돌려보낼 생각이 조금도 없었지만 공론을 두려워하여 하는 수 없이 허락했다. 떠나는 문강과 보내는 재양공은 서로 소매를 붙들고 작별을 서러워했다. 문강은 사련의 정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차마 재양공의 손을 놓지 못했다. 게다가 천륜을 어겼으므로 돌아가기가 더욱 거북했다. 수레가 노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문강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일행이 탄 수레가 작당에 이르렀을 때 문강은 깨끗한 행강과 길가의 풍경을 보며 탄식한다. 이 땅은 제 나라도 아니고 노나라도 아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로다. 문강은 종자를 불러 말한다. 노후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천성이 한적한 곳을 좋아하는 이 미망이는 노궁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졌다고. 나는 이곳에 머물다가 죽은 후에나 노나라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을 들은 노장공은 귀국할 면목이 없어 그런 줄 알고 문강을 위해 노나라 국경 축구 땅에 집을 지어 주었다. 그 후 문강은 제나라와 노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았다. 노장공은 자주 음식을 보내며 안부를 물었다. 노장공에게 있어서 문강은 생모의 정리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원수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장공은 어머니가 노나라와 제나라의 사이를 왕래하며 살게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노장공은 부친과 모친에게 다 효도를 한 셈이었다. 백성들은 재양공이 노황공을 죽인 데 대해 한결같이 무도하다고 비난했다. 재양공은 심중에 크게 부끄러움을 느껴 서둘러 왕위를 맞아 결혼했다. 그러함에도 백성들의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재양공은 고심했다. 민심을 수습할 국리를 아니할 수 없었다. 그는 천하의 의리 있는 일을 몇 가지 강구했다. 때마침 정나라에서는 왕을 시해한 사건이, 위나라에서는 왕을 몰아낸 사건이 일어났다. 모두 성토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위나라 공자 금모는 주장왕의 부마이며 자신은 왕위와 결혼한 터였으므로 금모를 토벌하는 것은 이롭지 못했다. 그는 먼저 정나라를 토벌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각국 제후들도 두려워하며 복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양공은 정백에게 국서를 보내 수지 땅에서 만나 해맹하자고 제의했다. 이 제의에 공자민은 크게 기뻐한다. 제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는 태산처럼 편안할 것이다.
그는 고고미와 제족을 데리고 수지로 갈 작정이었으나 제족은 병을 빙자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원본이 제족에게 와 슬쩍 묻는다. 새 주공이 제나라와 수호 동맹하려는데 어찌하여 누워만 있소? 제족이 대답한다. 제나라에서 하는 일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와 동맹을 맺자는 데는 필시 뒤에 무슨 내막이 있을 것입니다. 원본이 재차 묻는다. 그대 말에도 일리가 있소. 그렇다면 정나라는 결국 누구에게 속하게 되겠소? 공자의에게 속할 것입니다. 그는 군주의 풍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원본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지혜 덩어리라 일컫고 있는데 이번에 내 한번 시험해 보리라. 제양공은 며칠 후 신하들을 거느리고 수지로 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왕자 송부와 관지부에게 명해 무사 400여 명을 거느리게 했다. 또한 석지부녀에게는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했다. 정나라 편에서는 고고미가 공자미를 호위하고 수지에 당도했다. 공자미는 단위에 올라 제양공과 마주서서 예하였다. 제양공은 동맹하는 피를 담은 그릇이 공자미에게 바쳐질 때 눈짓을 했다. 제양공의 총신 맹약이 무릎을 꿇고 그릇을 받들고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제양공은 공자미의 손을 움켜잡았다. 기국의 성군 소공은 어찌하여 흉고하셨소? 공자미는 안색이 변하며 놀라서 말을 못했다. 고고미가 대신 대답한다. 성공께서는 고질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찌하여 번거롭게 그런 걸 물으시옵니까? 제양공은 차갑게 비웃는다. 과인이 듣기로는 제양하러 나갔다가 도중에서 도둑을 만나 맞아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신병이라 하오? 원래 고질이 있던 터에 도둑을 만나 놀라서 그리 된 것이오. 군주가 행차할 때는 경비가 삼엄했을 텐데 도둑들이 감히 어떻게 침범했을꼬. 실은 적자와 서자가 서로 다투어 전부터 파쟁이 있었나이다. 그들이 이 기회를 노리다 쳐들어오니 막을 도리가 없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도둑은 잡았는가? 각방으로 수색했으나 아직까지 종족을 찾지 못했나이다. 이 말에 제양공은 크게 노해 소리친다. 도둑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무엇을 수색할 것인가? 너는 사사로이 원한을 품고 주군을 죽이고도 감히 가인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는가? 과인이 오늘 내 성군의 원수를 갚겠노라. 그리고 그는 힘센 장수를 불러 호령한다. 속히 이놈을 잡아내려라. 고고미로서는 변명할 도리가 없었다. 석지부녀가 범처럼 달려들어 고고미를 결박했다. 이를 본 공자미가 머리를 숙이며 애걸한다. 이 일은 나와는 무관하오. 모두 고고미가 한 짓이오. 고고미의 소행인 줄 알면서도 어찌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는가. 제양공이 손을 들자 무사 100여 명이 일제히 단위로 뛰어올랐다. 100여 개의 칼이 공자미의 전신을 난자했다. 수행한 정나라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공자미를 보면서도 제나라 사람들의 수요가 워낙 많으므로 한가할 수가 없었다. 제양공은 결박된 고고미에게 말한다. 너희 주군은 죽었다.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기를 원하느냐. 스스로 죄가 중함을 알고 있사옵니다. 죽여주옵소서. 내 너를 단칼에 죽이고 내 사지를 수레로 찢어 천하에 옳지 못한 자들을 훈계하겠노라. 이리하여 고고미는 제나라에 끌려가 수레 5대의 목과 사지와 몸뚱이가 비끄러 메어진 채 이른바 능지처참의 참혹한 극형에 처해졌다. 제양공은 이번에 자기 의거를 모든 나라 제후에게 선전하기 위해 이런 극형을 택한 것이다. 고고미의 머리를 난문에 매달게 하고 얼마 뒤 시체를 거두어 동문 밖에 매장하게 한 다음 제양공은 사신을 정나라에 보내 자기 말을 전하게 했다. 너희 나라 고고미가 소공을 죽인 후 멋대로 그 서동생 공자미를 세웠기에 과인은 성군을 위해 그들을 참했도다. 새로 군주를 세워 우리 제나라와 우호를 계속하기 바라노라. 이 말을 전해 들은 원본은 제족의 지혜에 새삼 감탄했다. 그리고 대부들을 모아 새 군주 세울 일에 대해 상의했다. 숙첨이 의견을 말한다. 여공이 지금 역당에 살아있소. 그러니 그를 모시면 어떻겠소. 그러자 제족이 반대하며 나선다. 도망간 군주를 다시 맞이한다는 것은 거듭 종묘를 욕되게 함이요.
그보다도 공자의를 군위에 세우는 게 어떠하겠소. 원본도 이에 찬성했다. 그리하여 진나라에 망명한 공자의를 모셔다 군위에 추대했다. 제족은 상대부가 되고 숙첨은 중대부가 되고 원본은 하대부가 되었다. 공자의는 즉위하자 나라 일을 제족에게 맡겼다. 그리고 사신을 제나라와 진나라에 파견해 이를 통고했다. 또한 초나라와 동맹을 맺어 해마다 공물을 헌납하고 그 속국이 됐다. 이로써 정나라는 겨우 안정이 됐다. 14. 항왕 입국. 제양공과 결혼한 주장왕의 딸 왕희는 천성이 정숙하고 그 언동에 구차함이 없었다. 그러나 제양공은 음탕무도하여 서로 맞지가 않았다. 궁중에서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왕희는 제양공과 그 여동생 문강의 불륜도 짐작했다. 왕희는 무견히 탄식한다. 인륜을 모르니 금수와 다를 바 없다. 불행히도 시집을 잘못 왔구나. 다 내 운명이로다. 이렇듯 마음을 쓰다 보니 마침내 병이 났다. 결국 왕희는 1년도 못 되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제양공은 왕희가 죽은 뒤로는 더욱 거리낌 없이 굴었다. 사냥을 간다는 구실로 수시로 작당까지 가서 문강과 밤낮 없이 음탕한 짓만 했다. 그러면서도 제양공은 문강의 아들인 노장공에게 그 사실이 탄로나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다. 생각 끝에 제양공은 노나라에 과시하기 위해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불시의 조상 때의 원수인 기나라를 덮쳤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어느 나라든 기나라를 원조하면 과인은 그 나라부터 먼저 치겠노라. 오래전부터 기나라와 노나라 사이에는 침략을 받으면 서로 간에 원조하기로 맹약이 되어 있었다. 제나라가 기나라를 정벌한다는 소식에 접한 노장공은 정나라 근처 활당까지 군대를 이끌고 갔다. 그러나 아무래도 제나라 군사가 두려워 3일간 유숙하고는 회군해버렸다. 기후는 노나라 구원병이 물러갔다는 보고를 받고 만사를 체념했다. 그는 성지와 처자를 아우 영계에게 맡기고 종묘에 나아가 통곡했다. 그날 밤 그는 성문을 열고 나갔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영계는 여러 대부들을 모아놓고 묻는다. 나라가 망하는 것과 종묘를 지키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중하오? 모든 대부가 대답한다. 종묘를 지키는 것이 더 중합니다. 기나라 종묘만 존속한다면 적에게 굴복함도 마다할 것이 없소. 영계는 항서를 썼다. 제나라의 외신이 되어 기종묘를 지키기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양공은 이를 허락했다. 영계는 기나라 토지와 호구를 제나라에 헌납했다. 제양공은 그 판적을 거두고 기나라 종묘 옆에 30호만 분할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로써 기나라는 망하고 영계는 한낱 묘주에 불과했다. 기후 부인 백희는 나라가 망하고 남편도 종족을 알 수 없게 되자 상심한 나머지 얼마 후에 죽고 말았다. 제양공은 한나라 국모에 대한 예로 정중히 장사를 지내주었다. 제양공이 기나라를 멸한 것은 주장왕 7년의 일이었다. 이해의 초나라 무왕 웅통은 수우가 조례하려 하지 않는다 하여 크게 노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수나라를 치러 갔으나 그 도중에 병들어 죽었다. 초무왕은 임종을 앞두고 영윤벼슬에 있는 투기와 마고벼슬에 있는 굴중을 불렀다. 내가 죽거든 그 사실을 군중에 알리지 말라. 싸움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우니 수나라를 쳐 이긴 후에 알려라. 그 유언대로 그들은 왕의 죽음을 발표하지 않았다. 초나라 군사는 사익길로 진군하여 수나라 성을 공격했다. 초군의 공격을 막지 못한 수나라는 사자를 보내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초나라 장수 굴중은 왕명이라 속이고 성으로 들어가 수후와 맹약을 했다. 초나라 군사는 회군의 한수를 건넌 다음에야 왕의 죽음을 공포하고 발상했다. 웅퉁의 아들 웅자가 뒤를 이어 즉위했다. 그가 바로 초문왕이다. 제양공이 기나라를 멸하고 개선하자 문강이 도중까지 나와 영접했다. 축구 땅에 이른 그들은 성대한 잔치를 배설하고 서로 술을 권하면서 즐겼다. 문강은 제나라 군사에게도 푸짐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제양공과 함께 작당으로 가서
밤낮 없이 활락에 젖어 지냈다. 재양공은 문강을 시켜 노장공에게 작당으로 오라는 서신을 보냈다. 노장공은 거역할 수 없어 즉시 작당으로 갔다. 문강은 아들로 하여금 외삼촌을 대하는 예로 재양공을 뵙게 했다. 그리고 기나라 백희를 후하게 장례 지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게 했다. 노장공은 어머니의 분부를 어길 수 없어 마지못해 순종했다. 재양공은 크게 기뻐하며 노장공을 융숭하게 대접했다. 때마침 재양공에게는 새로 출생한 딸이 하나 있었다. 문강은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아들에게 그 갓난아기와 혼인하도록 명했다. 노장공은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입을 뗀다. 아직 젖도 안 떨어진 갓난아이입니다. 또 인척간이 아닙니까? 어찌 소자의 배필이 될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문강은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어찌 어미의 외가를 소홀히 하는고. 이 일에는 재양공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가 지나치게 차이지니 아무래도 어렵겠지. 문강이 노장공 들으라는 듯이 말한다. 20여 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 지금 혼사라도 정해둡시다. 노장공은 어머니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마지못해 정원했다. 이로써 재양공과 노장공은 외삼촌과 외생질 사이일 뿐 아니라 장인과 사이간이 되었다. 고금에 복이 드문 가까운 사이가 된 그들은 함께 수레를 타고 작당 들에 나가 사냥을 했다. 노장공의 활솜씨는 백발백중이었다. 재양공은 이를 크게 칭찬했고 노장공도 기쁨에 들떠 웃음을 거두지 못했다. 이 꼴을 본 노나라 백성들은 노장공을 희롱했다. 저건 우리 전 주군의 진짜 아들이 아니다. 이런 소문에 노장공은 크게 노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를 모두 수색하여 잡아들이라 명했다. 이윽고 잡혀온 백성들을 노장공은 손수 칼로 쳐 죽였다. 재양공도 이 일을 당연지사라고 칭찬했다. 재양공과 노장공이 함께 사냥한 뒤로 문강은 더욱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노나라 제나라 땅에서 번갈아 가며 재양공과 만나 부부나 다름없이 함께 유숙했다. 때로는 제나라 도성에서 공공연히 머물렀다. 작당에서 문강과 즐기던 재양공이 귀국하자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전 위후 사기 영접하며 간청한다. 기나라를 멸하고 개선하신 큰 공을 치하하옵니다. 원컨대 이 몸으로 하여금 위나라를 정벌케 하옵소서. 재양공이 웃으며 대답한다. 왕위가 세상을 떠났으니 거리낄 게 없지만 열국 제후들과 연합하지 않고는 거사하기 어렵소.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오. 이에 삭은 감사하고 물러났다. 며칠 뒤 재양공은 사신을 송, 노, 진, 채 네 나라에 보냈다. 네 나라가 연합하여 함께 위나라를 치고 삭을 다시 위나라 군위에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 경문의 요지는 이러했다. 하늘은 위나라에 재앙을 내려 역신을 만드셨소. 그들이 제멋대로 군주를 패하고 새 군주를 세우는 바람에 위후가 우리 제나라에 망명해 있은 지도 벌써 7년이 됐소. 과인은 자불안석을 금할 길 없어 즉시 위나라를 토벌하고 싶었으나 다망한 국사에 쫓기다 보니 뜻을 펼 수 없었소. 다행히도 이제 한가한 틈이 생겼으니 군비를 갖추어 모든 군우의 뒤를 따르고자 하오. 모든 군우는 위후를 도와 부당하게 군위를 빼앗은 자를 토벌하기 바라오. 때는 주장왕 8년 겨울이었다. 재양공은 병거 500승을 거느리고 전 위후 삭과 함께 먼저 위나라 국경에 이르렀다. 네 나라 군우도 동시에 각기 군사를 영솔하고 모여들었다. 한편 위후는 5나라 군사가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공자예와 직을 불러 상의했다. 그리고 대부 영계를 급히 주왕실로 보냈다. 주장왕은 위나라 사신을 접견하고 나서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묻는다. 누가 짐을 위해 위나라를 구하겠소? 주공 기부와 서객공 백이 나아가 아랜다. 지난날 우리 왕실에서 정나라를 토벌하다가 위엄만 손상한 뒤로는 모든 제후들이 우리 왕실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 형편이옵니다. 제후 제하는 금모가 왕위의 인척인데도 불구하고 칠 작정이옵니다. 그들은 망명한 전 위후 삭을 다시 복위시키겠다는 대의 명분을 내걸고 있으므로
그 5나라 연합군을 대적하기는 불가한 줄 아뢰옵니다. 그러자 좌반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한다. 두공의 말씀은 부당합니다. 그 연합군은 단지 강할 뿐 대의명분이 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사 자돌이었다. 주공이 묻는다. 잃은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데 어째서 대의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인가? 자돌이 대답한다. 군모는 왕께 품하고 군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공자삭을 폐위시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두공께서는 왕명보다 제후가 다시 국권을 찾는 일이 더 명분이 선다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나이다. 객공이 사리를 따져 대답한다. 자고로 전쟁이란 중대사이므로 국력을 헤아려 행해야 합니다. 우리 왕실이 쇠약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날 정나라를 토벌할 때 선왕께선 축담의 화살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2대째가 되었지만 그 정나라를 아직 문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연합군은 정나라보다 10배나 더 강합니다. 외로운 우리 군사가 위나라 하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공연히 위신만 손상될 뿐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자돌이 분연히 말한다. 천하일이란 도리가 힘을 이겨야 합니다. 힘이 도리를 이긴다면 이는 이변입니다. 왕명이 있는 곳에 이치가 있습니다. 즉 청고의 승부가 다 이 이치에 있습니다. 만약 이치를 멸시하고 뜻을 얻고자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 그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면 청고의 시비도 이를 조차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이러고서야 제공들은 무슨 면목으로 왕조에서 경사라는 벼슬에 앉아 있겠습니까? 서객공은 대답을 못하고 주공의 얼굴엔 불쾌한 기색이 어린다. 만일 위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면 그대가 그 일을 맡겠는가? 주공의 물음에 자돌이 대답한다. 돌은 벼슬이 낮고 재주가 없어 중책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나설 사람이 없다면 돌이 죽음을 마다 않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주공이 꾸짖듯 다시 묻는다. 그대는 위나라를 구하는 일에 능히 성공할 수 있겠는가? 자돌이 대답한다. 돌이 출정하려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힘을 이긴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문왕, 무왕, 선왕, 편왕 모든 선왕의 영혼에 힘입어 의리로서 서류하겠습니다. 그러면 5나라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것입니다. 대부 부신이 말한다. 참으로 장하오. 천자께서는 돌을 보내옵소서. 주장왕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리하여 영계를 먼저 위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왕군은 뒤에 출동시켰다. 그러나 왕군이란 이름뿐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주공과 서객공은 자돌이 성공하고 돌아올 것을 시기하여 겨우 병거 200승만 내줬던 것이다. 자돌은 이미 각오한 바 있었으므로 아무 말 없이 사당에 고하고 떠났다. 그 무렵 5나라 군사는 위나라 성 아래 집결하여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다. 위나라 공자 예와 직은 날마다 성 위에 올라가 왕사가 속히 구원해 주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자돌의 미약한 군사로 어찌 5나라의 대군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윽고 자돌이 이끄는 왕군이 위나라에 도착했다. 그들로서는 아무래도 5나라 연합군을 상대하기가 어려웠으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돌이 거느리고 온 200승의 병거는 끓는 물에 눈 녹듯 했다. 자돌은 탄식한다. 내 이제 왕명을 받들고 싸우다 죽는다만 다행히 충의의 귀신이 되겠구나. 자돌은 적병 수십 명을 무찌르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성을 지키던 위나라 군사는 형편없는 아군의 전황을 보고 뿔뿔이 도망쳤다. 제나라 군사가 맨 먼저 위나라 성위로 올라갔다. 그 뒤를 이어 내나라 군사가 공자삭을 옹이하고 입성했다. 예와 직은 영계와 함께 패잔병을 수습하고 군모를 호위하여 달아났다. 황망이 달아나다가 도중에 노나라 군사의 공격을 받았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예와 직과 군모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영계는 진나라로 도피했다. 제양공은 공자 예와 직을 참하고 군모를 주나라로 쫓아버렸다.
제양공의 도움으로 다시 군위에 오른 위후삭은 부고에 있는 많은 구목을 제양공에게 바쳤다. 때는 주장왕 9년의 일이다. 주장왕이 자기를 토벌하러 오지 않을까 내심 두려워진 제양공은 대부 연칭으로 장군을 삼고 간집으로 부장을 삼아 그들에게 군사를 주어 규고 땅에서 동남편 길을 지키도록 했다. 떠나기 전 연청과 관지부가 제양공에게 묻는다. 변방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만 신들은 마다 않고 떠나겠사옵니다. 하오나 언제면 그 기간이 끝나 돌아올 수 있사옵니까? 제양공은 때마침 참외를 먹고 있다가 대답한다. 지금이 참외가 한창 익을 시기이니 내년 참외가 다시 익을 무렵에 교대할 사람을 보내리라. 그 말을 믿고 두 장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변경으로 떠났다. 그들이 규구를 지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하루는 군졸이 참외를 두 장수에게 진상하며 익었음을 아뢰었다. 그들은 1년 전 제양공이 언약한 참외 익을 때가 돌아온 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제양공은 사람을 보내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두 장수는 신복부하를 보내 언제쯤 교대할 장수가 올 것인지 염탐케 했다. 염탐 갔던 부하가 돌아와 복명한다. 주공은 곡성에서 문간과 더불어 온갖 재미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연칭이 크게 노하여 말한다. 왕위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천륜을 어기고 여동생과 간음하기에 세월 가는 줄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변방에 버려두고 무슨 고생을 하는지 생각지도 않는 모양이다. 내 그놈을 죽여버릴 테다. 연칭이 관지부를 향해 청한다. 나의 한팔이 되어 도와주지 않겠소. 관지부가 대답한다. 행여 주공이 그 약속을 잊었는지도 모르니 교대해달라고 일단 청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래도 아무 조치가 없다면 군사들도 주공을 원망할 것이요. 그때를 기다립시다. 연칭은 관지부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두 장수는 신복 부하를 시켜 제양공에게 참외를 헌상하고 교대를 강구했다. 그러나 제양공은 도리어 화를 벌컥 낸다. 교대를 하고 아니하는 것은 과인의 뜻에 달려있다. 너희들은 무엄하게도 그런 중대사를 청하기까지 하느냐. 참외가 다시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돌아온 부하의 복명을 듣고 연칭은 이를 갈며 제양공을 저주했다. 그는 관지부에게 묻는다.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은데 장군의 계책은 어떠하오? 거사하는 데는 반드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오. 새로운 주군을 업고 나서야 성공합니다. 공손무지는 공자 이중년의 아들인데 손군 희공은 동복 형제간인 이중년은 물론이고 그 아들인 무지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무지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궁중에서 자라나게 하여 의복이나 범절도 세자와 차별하지 않았다 하오. 지금 주공이 즉위한 뒤에도 무지는 궁중에 머물러 있었소. 그런데 한 번은 씨름을 하다가 단번에 발거리로 주공을 땅에 넘어뜨린 일이 있었소. 그때부터 주공은 무지를 싫어하기 시작했소. 하루는 대부 옥lun과 진리에 대해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지요. 주공은 불손하다 하여 무지를 꾸짖고 밖으로 내쫓았소. 그러므로 무지는 가슴에 한을 품고 난을 일으킬 궁리를 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소. 그러니 무지와 비밀이 내통하여 안팎으로 호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연칭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그럼 언제쯤 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공은 용병을 잘하며 또 사냥을 즐기오. 그러니 그가 외출하기를 기다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오. 궁중에 있는 내 누이 동생 연비가 주공의 총애를 잃고 늘 원망하며 산다 하오. 무지에게 기별하여 누이 동생과 함께 은밀히 계책을 꾸미도록 부탁하리이다. 그러면 주공이 외출할 때를 우리에게 연락해 줄 것이요. 그들은 신복부하를 불러 무지에게 서신을 전하게 했다. 어지실진저 공손께선 적자와 다름없이 성군의 총애를 받으셨나이다. 그러나 갑자기 벼슬이 삭달되시자 길 가던 사람들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동정하고 있사옵니다. 하운데 주공은 음탕하고 정령은 형편이 없사옵니다. 우리는 변방을 1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으나 아직껏 교대를 보내지 않아 군사들이 분노하여 장차 난을 일으킬 작정이옵니다. 공손께서 기회를 엿보아 도모하신다면 견마지로를 다해 새 주군으로 초대하여 모시겠나이다.
겸하여 제 누이 동생이 궁중에 있으나 총애를 상실하여 지금 한에 가득 차 있사옵니다. 하늘이 공손을 도우시려 함인 줄 믿사오니 내응이 되시면 기회를 잃지 마시옵소서. 이 서신을 받은 공손무지는 크게 기뻐하며 곧 답장을 썼다. 음탕무도한 자를 미워하시와 하늘이 장군의 충정을 펴게 하니 사연에 감사하는 동시에 때가 오면 보답하겠소이다. 공손무지는 또한 은밀히 시녀를 연비에게 보내 연칭의 서신을 보이고 동의를 구했다. 연비도 쾌히 협력할 것을 허락했다. 이때가 주장왕 11년 10월이었다. 고분에는 패구산이 있다. 그 산에는 날짐승과 네발짐승이 많아 사냥하기에 안성맞춤이란 말을 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제양공은 다음 달 패구산에서 사냥할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연비는 즉시 이 사실을 공손무지에게 기별했다. 공손무지는 사람을 밤낮 없이 달리게 해 이 소식을 연친과 간지부에게 알렸다. 규교 땅에 있는 군사들은 오랫동안 변방을 지키느라 다들 고향이 그리웠다. 연친과 간지부는 군사들에게 비밀리 전령을 내려 마른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11월에 패구산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모든 군사들은 기뻐했다. 11월 초하루 제양공은 대신급 신하는 일행에서 제외시키고 역사 석지부녀와 신하 맹량을 대동하고 패구산으로 사냥을 나갔다. 이윽고 제양공 일행은 고분벌판에 이궁에 도착했다. 제양공은 이궁에서 백성들이 상납한 주육을 밤늦도록 먹고 마시며 유숙했다. 이튿날 제양공은 수레에 올라 패구산에 올랐다. 수목이 울창하고 덩굴이 하늘을 가릴 듯 휘감겨 올라가 그야말로 울을 창창했다. 높은 둔덕에 이르자 제양공이 수레를 멈추고 명한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숲에 불을 놓아 태워라.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 불길은 하늘로 치솟았다. 숲속의 짐승들이 놀라 뛰어 달아난다. 바야흐로 사냥이 시작되려 할 때 호련 이상한 괴물이 튀어나왔다. 큰 멧돼지 같은데 실은 멧돼지가 아니었다. 소같이 생겼는데 뿔이 없다. 호랑이 같기도 했으나 얼룩이 없었다. 괴물은 벌겋게 타오르는 숲속에서 뛰어나와 제양공이 있는 둔덕을 향해 치달렸다. 이윽고 제양공의 수레 앞에 이른 괴물은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는 사냥감을 찾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제양공 옆에는 맹양 한 사람만 시립하고 있었다. 제양공이 맹양을 돌아보며 말한다. 속히 저 멧돼지를 쏘아라. 그러나 맹양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소리친다. 멧돼지가 아닙니다. 지난날에 죽은 공자 팽생이옵니다. 제양공이 크게 노하여 호통을 친다. 팽생이라니 죽은 자가 어찌 감히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느냐. 그는 맹양이 들고 있던 활을 빼앗아 친히 그 괴물을 겨냥해 화살 세대를 연거푸 쏘았다. 그러나 하나도 명중되지 않았다. 다음 순간 괴물은 벌떡 일어서더니 사람처럼 앞발을 들고 뒷발로 걸으면서 방송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제양공은 모골이 송연하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와 동시에 수레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 바람에 왼쪽 신 한 짝이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괴물은 그 신 한 짝을 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시종들은 쓰러진 제양공을 안아서 수레 안에 뉘었다. 그리고 즉시 사냥을 중지하고 이궁으로 돌아갔다. 이궁에서 가까스로 정신은 차렸으나 제양공은 눈앞이 어찔어찔하고 가슴이 몹시 뛰었다. 이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났다. 제양공은 넘어질 때 다친 왼쪽 발이 몹시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곁에 있는 맹량에게 분부한다. 나를 부축하라.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러나 신 한 짝이 없었다. 어찌하여 과인의 신 한 짝이 없는가. 종자 도인비가 들어와 아랜다. 주공 게 없어 넘어지실 때 벗겨진 신 한 짝을 그 괴물이 물고 가버렸나이다. 이 대답에 제양공은 크게 노한다. 내 신발을 괴물이 물고 가는 것을 보았으면서 어찌하여 너는 진작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제양공은 가죽 채찍을 들어 도인비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도인비의 등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제양공은 피를 본 뒤에야 채찍질을 그쳤다. 죄도 없이 심한 채찍질을 당한 도인비는 눈물을 머금고 이궁문을 나섰다.
그러다 마침 부하 몇 명을 거느리고 이궁 동정을 엿보러 온 연칭과 마주쳤다. 연칭은 불문곡직하고 도인비를 결박했다. 연칭이 다그친다. 무도한 혼군은 어디에 있느냐? 침실에 있소이다. 잠들었는가? 아직 잠들지 않았소. 연칭은 칼을 뽑아 도인비를 죽이려 했다. 도인비가 애걸한다.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먼저 들어가 그대들의 앞잡이가 되겠소. 연칭이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자 도인비는 등을 돌려대며 말한다. 이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죄 없이 혹독한 매를 맞았소. 흉악한 그놈을 내 손으로 죽이겠소. 결박을 풀고 보니 과연 도인비의 등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연칭은 그의 말을 믿고 내응하기로 약속했다. 연칭은 즉시 관지부를 불러 군사들을 이끌고 이궁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에 앞서 이궁에 이른 도인비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석지부녀와 마주쳤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 생겼소. 연칭이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인비는 이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재양공에게 병고를 고했다. 재양공은 몹시 놀라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댔다. 도인비가 재촉한다. 일이 몹시 급하옵니다. 누구든 가짜 주공으로 꾸며 침상 위에 누워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공께 없선 침실 뒤로 빠져나가십시오. 맹량이 곁에서 아랜다. 신은 평소 주공으로부터 과분한 은총을 받았사옵니다. 원컨대 이 몸으로 주공을 대신하게 하옵소서. 맹량은 서둘러 재양공 대신 침상에 누웠다. 재양공은 비단 도포를 벗어 맹량에게 덮어준 다음 지게문 뒤에 몸을 숨기면서 도인비에게 묻는다. 너는 어찌할 것이냐? 신은 석지부녀와 함께 반란군에게 항거하게 싸웁니다. 재양공은 도인비를 책찍질한 생각이 나서 말한다. 내 등이 몹시 아플 텐데. 주공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터인데 그까지 등쯤 맞은 것이야 대단치 않사옵니다. 이에 재양공은 탄식한다. 내가 충신을 몰라보았도다. 도인비는 석지부녀와 함께 예리한 칼을 가슴에 품고 중문을 수직하다가 영접하는 척하면서 연칭을 찔러 죽일 작정으로 걸어나갔다. 반란군은 이미 이궁의 대문에 이르러 있었다. 연칭은 칼을 비껴들고 앞장을 서고 관지부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린 채 문 밖에서 갑작스런 병고에 대비하고 있었다. 연칭은 기세등등하게 부하를 거느리고 다가왔다. 도인비는 그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영접하는 채 하면서 칼을 뽑아들고 비호같이 달려들어 연칭을 찔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칼이 들어가지 않았다. 연칭은 속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연칭의 칼이 번쩍였다. 도인비는 한 칼에 두 동강이 나서 쓰러졌다. 뒤를 이어 석지부녀가 달려들어 연칭과 10여 합을 싸웠다. 석지부녀는 차츰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윽고 그도 연칭의 칼 아래 죽어 넘어졌다. 연칭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침실로 들이닥쳤다. 시립하고 있던 종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장막 속에 한 사람이 비단 도포를 덮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연칭의 칼이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누워있던 사람의 목이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연칭은 촛불을 밝혀 그 목을 내려다보았다. 수염도 없는 젊은이였다. 연칭이 부르짖는다. 재양공이 아니다. 연칭은 촛불을 들고 실내외를 뒤졌으나 재양공은 종족이 없었다. 문득 지게문 아래를 수색하는데 신발 한 짝이 보였다. 그 뒤에 숨은 것이 재양공이라는 판단이 서자 연칭은 지게문을 획 잡아당겼다. 재양공은 다친 다리가 아파서 신발을 한쪽만 신은 채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실로 이상한 일이었다. 연칭이 조금 전에 보았던 신발은 낮에 본 괴물이 물고 갔던 것이다. 그게 어떻게 여기에 놓여 있었을까? 분명히 원한설인 귀신이 한 장난이었다. 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연칭은 재양공을 지게문 밖으로 끌어내 발길로 찼다. 그는 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연칭이 꾸짖는다. 이 무도한 홍구나. 너는 해마다 군사를 일으켜 싸움만 일삼고 백성을 못살게 굴었다. 이는 어질지 못한 까닭이다. 또한 성군의 명을 저버리고 공손무지를 박대했다. 이는 불효이다. 또 남매 간의 공공연한 간음을 꺼리지 않았다. 이 불륜한 놈아.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참외가 익으면 교대한다는 언약도 실행치 않았다. 이는 너의 신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너는 인과 효와 예, 그리고 신 이 네 가지 덕을 모두 잃었다. 어찌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겠는가. 오늘 노왕공의 원수를 갚으리라. 연칭이 제목을 열거한 뒤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재양공의 몸을 토막토막 끊어 죽인 다음 침상 위의 이불로 그 시체를 쌌다. 그리고 맹양의 시체와 함께 지게문 아래에 묻었다. 석지부녀, 맹양, 도인비 등은 평소 입은 은혜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양공을 위해 목숨을 쾌히 버렸다. 그러나 어찌 그것을 충신의 큰 절개라 할 수 있으리요. 연친과 관지부는 변방을 지키다가 교대해 주지 않는다 하여 난을 일으켜 찬욕을 꾀했으나 이는 재양공의 천인공노할 재상이 천지에 가득했기에 하늘이 이 두 사람의 손을 빌어 그를 죽인 것이다. 지난날 팽생이 참수당할 때 부르짖었었다. 죽은 뒤에 귀신이 되어 내 목숨을 빼앗으리라. 그 말대로 그의 원혼이 큰 괴물로 형체를 나타냈으니 이 또한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연친과 간지부는 군사를 정돈하여 제나라 도성으로 들어갔다. 공손무지는 사병을 모집하고 기다리던 중 재양공의 흉고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열고 나아가 연친과 간지부 두 장군을 영접했다. 두 장수는 지난날 성군 제2공에게서 유명을 받았다면서 이를 칭탁 공포하고 공손무지를 군위에 세웠다. 공손무지는 지난날 언약한 대로 연비를 부인으로 삼았다. 연칭은 정경이 되어 국구의 칭호를 받았고 관지부는 악영이 됐다. 모든 대부는 강제로 반열에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복했다. 다만 옥눈만이 지난날 공손무지와 진리를 다투던 일을 사죄하고 복종하는 채 했다. 무지는 그를 용서하고 대부로 삼았다. 고국은 병을 구실로 조례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무지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관지부가 무지에게 나와 권한다. 방을 붙여 널리 어진 사람을 초빙하시옵소서. 관지부는 친척의 아들인 관이오를 추천했다. 무지는 관이오를 초빙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관중으로 후세 삼국시대의 제갈공명이 자신을 그에 비교했을 만큼 출중한 인물이었다.